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치권 소식 앞서서 지금 기상 소식 좀 잠깐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눈과 함께 매우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유의해 주시고요.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통 상황과 장비 상태를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속도를 줄이시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하고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그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퇴장 조치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과 잠깐 손을 잡았을 뿐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은 악수를 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놓아주지 않아서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하고 있는데요. 두 분 다 영상도 보셨을 테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했다 아니면 불가피했다? 원 단장님? 저는 뭐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이제 행사 와중에 뭐 지지자로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칼을 휘둘러 가지고 테러를 가한 건데, 근데 이분은 강성희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관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이 주어진 거고 선거에 이겨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행사에 전혀 뭐 그런 목적에도 맞지 않는 그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한 것을 기여로 해가지고 어떤 유영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제가 뭐 그 동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는데 그 부분이 딱 등으로 가려져 가지고 보이진 않더라고요. 손을 잡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용호 의원의 뭐 그런 발언에 의하면 유영력을 행사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마치 이렇게 화염병 던지듯이 아니면 돌멩이 던지듯이 그렇게 말을 던지고 악수라는 것을 일종의 폭행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것을 바라보는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면 뭐 여러 가지 뭐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그 현장에 있었던 이용호 의원께서요.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였다고 하면서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 바꾸세요 하면서 손을 놓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손을 좀 놔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했다고 이용호 의원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감안하셨을 때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제 이용호 의원이 뭐 현장에 있어서 가까이 있었으니까 하겠지만 대통령이 손을 놔주세요 한 그런 영상을 봐서는 그런 내용 없었던 것 같아요. 손을 잡고 어떤 조금 뭐 큰 목소리로 의사표현을 한 것이죠. 야당 국회의원이 그 정도 얘기도 못할까요? 그런다 해서 행패를 부렸습니까? 목소리 좀 높인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쓱 지나갔어요. 잡아당겼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시던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청력 테스트를 하더니 이제 영상을 보고 영상 눈 테스트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요. 첫 번째는 과잉 경호예요. 그다음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 것이고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권력자인 양 본인이 왕이에요.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왕 옆에서 감히 머리도 못 쳐들던 숨도 못 쉬던 그런 시대다. 근데 야당 국회의원이 무슨 테러범입니까? 큰 목소리로 국정기조 바꾸세요. 틀린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요. 그리고 전북의 많은 도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좀 소리쳐서 한다 해서 제지는 할 수 있어요. 좀 자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예의를 해줘야죠. 국회의원의 어떤 신분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못 치게 입을 틀어막고 4명 5명에서 예전에 전두환 시절 군부독재 시절에 백골단들이 학생운동하던 민주운동하던 학생들 그렇게 끌고 갔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경호라는 것은요. 최대한 대통령의 신체적인 어떤 위협이 가했을 때는 그런 경호를 해도 이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고막을 경호한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귀 경호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뭐 귀를 경호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을 지키는 목적보다 대통령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심기 경호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심기 경호를 100% 한 것이고요. 김영원 처장께서 부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이고 어떻게 고마까지 보호하려고 경호 인력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을 그런 식으로 끌어냅니까? 이건 사과를 하고 네네. 경호처장 경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강성희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사과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로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예. 강성희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아니 이런 행동을 강성희 의원의 행동을 본인이 뭐 예고를 한 겁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거나 아니면 악수를 했을 때 만약에 저는 좀 뭐 손을 잡아가지고 당기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미리라도 예고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예고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뭐 테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나 이런 것들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멀리서 저격하는 거. 하나는 두 번째는 가까이서 어떤 그 공격을 가하는 건데 가까이서 공격을 가할 때는 인정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자기의 뭐 측근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장의 어떤 무슨 그 인사하러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그 신분을 그 인정되는 신분을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테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격 또는 그런 행동이.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강성희 의원은 뭐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게 경호원이 그러면 생각을 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경호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강성희 의원도 경호 대상, 그러니까 경호를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되는 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강성희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 그리고 경호원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은 국회의원이니까 뭐든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어느 수준을 할 거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경호원이 경호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잉 경호가 문제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과소 경호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큼은 강성희 의원이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뭐 요구를 했다, 주장을 했다, 언론의 자유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도 언제나 뭐 피습 그러니까 테러범으로 둔갑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시면 그건 너무 무리한 주장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날 행사는 전북 자치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시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뭐 전북 지사부터 해서 다 검증된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할 때 그러면 이 나라의 국무위원도 테러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위원이 갑자기 소리치면 경호원도 불러서 입 막고 끄집어낼 겁니까? 그거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런 거는 자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강 의원님 이거 너무 무리하시다. 좀 잠깐만 하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입 틀어 막고 4명이서 사지 끌고 가서 질질 끌어서 밖으로 팽개쳤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리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입법부의 고유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뭡니까? 바로 국민이에요. 예. 국민이 좀 다른 소리를 하고 큰 소리를 쳤다 해서 그걸 끄집어낼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판단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오만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품이 작은 대통령이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대통령 모임에 시민단체 초청했는데 당시에 장애인 아마 그 어떤 단체 회장이었을 거예요. 예. 큰 목소리로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경호원들이 밖으로 이제 끌어내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제지시켰죠. 말씀하게 둬라. 대신 회장님 지금 행사 중이니까 3분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다 들었어요. 큰 목소리로. 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죠.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 행사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 있는 청년이 큰 소리로 난리를 쳤어요. 예. 그래서 다시 경호원들이 밖으로 쫓아내렸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죠. 놔둬라. 저분은 그렇게 소리칠 자격이 있다. 이게 대통령의 클래스입니다. 품격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겠습니까? 끄집고 질질 끌어가는데 보란 듯이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어요. 예.
저는 이런 건 국민이 다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아니 아까 지금 예를 드신 게 국무위원이 만약에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 손을 잡고 끌어당기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그거를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다. 폭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 끌어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경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에 끌어낼 거냐?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치 그 국민의힘에서 그런 경우는 봐줄 거면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냐? 그럼 저는 뭐 동일하게 얼마든지 대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같은 기준으로. 청취자 의견 2개 좀 보겠습니다. 김한수님, 과잉 경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인지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셨고, 박인환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마저 테러 위험 인물로 내모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셨고, 우은철님, 입장할 때 안전검사는 다 했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 부대변인,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 개회를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뭘 좀 따져봐야 될지요. 만약 열린다면. 과잉 경호죠. 예. 이 경호 매뉴얼에 따른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대통령이 위의가 된다 하면 예. 경호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 둘러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호 자체는 아예 그 사람을 아예 무력으로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특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고 국민이 대다수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정자 바꾸세요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수층 내에서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보수 쪽에 있지만 국정자 바꾸세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야당 의원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끄집어냅니까? 보고하면 되잖아요. 대통령한테 위력이 가지 않도록 경호원들 둘러싸는 여러 가지 경호 방식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예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냐. 과연 이 경호처장이 누구의 지시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늘 이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냐. 이런 것들은 따져 물어야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말하자면 이 권력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운영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국회 말씀드리는 거죠. 운영위 개회 요구에 응해서 한번 따져볼 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원장님? 저는 경호처 상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거는 뭐 누구라도 오히려 국회의원이니까 오히려 더 과소경호를 했다. 저 사람의 신분을 보고 달리 판단을 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고 경호처가 지나갔다. 좋은 말로 했다. 그러면 오히려 경호처는 뭐랄까 어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예. 그게 아니라 지금 한 이런 엄한 경호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호처를 상을 줘야 될 일이라고 비난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운영위를 열어서 상 줄 일이 있으면 상을 주고 좀 말하자면 징계를 했으면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입법부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일부 당내 인사들로부터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하셨고,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께서는 여론이 부글부글 끓는다. 김 여사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영주 부대위원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김건희 여사 뭐 말하기도 입이 아파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솔직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뽑은 이유는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법치를 존중한다고 했고 어떤 뭐 권력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뭐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쇼잉이었고 지금 왔던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정도의 대통령인가 수준까지 왔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이 높은데 명품백은 영상까지 있어요. 그냥 너무나 태연스럽게 뭐 명품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어떤 뭐 조치도 없고 사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한 달 반째 두문분출하죠. 네. 빨리 이걸 해결해 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남편인 대통령에게 이거 빨리 해결해 줘야 내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80일을 앞두고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를 국민 앞에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버리는 것이고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국정 기조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를 다 버리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내는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요. 이 사건의 본질은 공작이고 함정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셨고, 하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함정 몰카와 계획된 것은 맞지만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원내 지도부하고 당 비대위 사이에서 좀 이슈에 대한 온도차, 이견이 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지도부나 아니면 그 당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견처럼 사실 국민들께서 볼 수는 있으니까 그게 뭐 이런 이견조차도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 합치돼가는 과정으로서 저는 뭐 건강한 이견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각 지역구마다 좀 저는 그 여론이나 이런 게 다 동일하진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구에서 조금 이제 이런 좀 민감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구에 뛰고 계신 뭐 후보자들이나 의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함정 취재고 그 자체가 몰카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여론이 많은 또 지역구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제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각자 그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각자 플레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좀 방향성을 당해서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건지 그 부분도 일단은 그 정리돼야 될 필요는 약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몰카 범죄 행위라는 본질은 달라지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아니 뭐 몰카 범죄 행위 뭐 그거는 그거다 치고요. 본질이 안 바뀌잖아요. 명품백을 받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아주 부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그 영상에 보면 아주 제가 봐서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우리가 카메라에서 봤던 거와는 매우 다른, 그리고 명품백을 받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됐지만 어떤 배경에서 받았느냐, 과연 이게 어떤 인사 개입이 있었느냐, 뭐 국정 개입이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한석이 아깝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너 이번 총선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안 가져오면 내임덕이 조기 와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를 지켜서는 국민의힘도 망하고 본인 스스로도 다음 어떤 국정 운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할까? 저는 그런 부분이라서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한 번 더 거짓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한테. 저번에 한번 허위경을 가지고 한번 거짓말했잖아요. 저는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고 저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거짓말 했어요. 지금 내조 조용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셔야 돼요. 명품백. 제가 이래저래 해서 좀 불미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는 진짜로 조용히 내조하겠다. 용서해달라. 이러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20, 30석은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보태고 싶습니다. 혹시 그 대통령실에서 혹은 여당에서 또 같이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는 뭐 그게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아내를 버리는 그런 식의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우리 그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제 뭐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근데 그 대통령께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시지는 국민들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그 부부 사이는 천륜입니다. 부부 사이는 천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잘못한다 안 한다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그런 천륜을 마치 훼손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다만 조금 더 이제 그 인간적인 부분이나 진솔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이나 뭐 그런 제2부속실 신설이나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아울려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까? 맞물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거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와 관련해서 한 번은 대통령께서 뭐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그런 걸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천륜 부분 아내를 버렸어야 되겠느냐.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당내 경선에서 나왔던 얘기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요 그거는 다 천륜 뭐 아내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가장 먼저여야 됩니다. 어떻게 최고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권력자로서, 만약 국구 통수권자, 뭐 국정 책임자로서 내 아내를 어떻게 버리냐? 그럼 국민을 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국민의 어떤 신뢰와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투명성, 정의, 법치를 아내와 동치해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 자체를 보면 다른 특검법까지는 그런다 쳐요. 그런데 명품백은 너무나 명백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국민들은 계속 의혹을 어떻게 보냈느냐. 아, 배우자의 범죄를 대통령의 권력으로 감춰주고 있구나.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뭐 아내를 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국정 운영하려면 특검 받고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으로 2부속실 만들고 특별감찰관 하겠다. 이게 A, B, C, D입니다. 이걸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 국민들은 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 이런 거구나라고 감탄할 것인데 다 안 하잖아요. 반대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몰카 범죄를 옹호하는 게 국민을 옹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면이 엄밀히 있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마치 몰카 범죄를 옹호하는 식으로 그런 제스처를 사실 취하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몰카 범죄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그 몰카 범죄를 몰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다구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몰카 범죄에 대해서 그 최 목사에 대해서 몰카 범죄를 처벌하려면 하세요. 중요한 거는 최 목사가 그 몰카 범죄의 처벌을 감수하고도 이 대한민국의 국정 개입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대단한 각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도 특검 시절에 고영태 씨 몰카 가지고 다 수사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자체가 고영태 몰카는 몰카 범죄입니까? 중요한 거는 국정농단의 이 공익에 대한 형량이 더 크기 때문에 시기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했던 것이에요. 심지어 그게 인정이 됐죠. 고영태도 거기에 대해서 몰카 범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최순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몰카 범죄를 옹호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요 주제는 뭐 두 분이 좀 말씀이 하실 부분 많은 것 같아서 일부러 끼어들지 않았고 쭉 들었고요. 요 정도 가름하면서 청취자 의견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고영상님. 함정 취재는 함정 취재대로 처벌하고 뇌물수수는 받은 대로 처벌해야죠. 쌍방 처벌해야 합니다 하셨고 1927님.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북한 위협 수위는 높아져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언제까지 서로 싸움하고만 있을지 너무 답답합니다 했습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서울 마포 을 출마 이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회 깜짝 마포 을 출마 두 분은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단장님. 그게 뭐 예. 타이밍은 사실은 경선 룰이나 시스템 공천을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이게 좀 이런 김경률 이 비대위원회 이제 출마가 나오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그 타이밍상은 더 시간을 갖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지역을 계셨던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또 계셨고 네. 뭐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는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사실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인재 영입이 물론 이제 뭐 공천과 당선이 보장되는 건 아니겠죠. 본선거 치러야 되고 네. 공천 또 이제 내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영입된 인재를 그러면 그냥 뭐 방치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이분이 잘 소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거는 또 당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이런 양자를 조화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니까 내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파열음들이 조금은 좀 잦아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서 김성동 그 당협위원장하고 미리 좀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화를 한번 하셨게 했던 그런 절차가 있으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서영주 의원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나 타이밍에 대한 뭐 우려도 있겠지만은 혹시 최근에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김여사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문제 제기가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죠. 이거는 뭐 그거는 저는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온지 네. 모르겠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뭐 언급했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국민은 문 닫아야죠. 그렇게 하면 뭐 이번 공천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냉정하게 정당 정치를 바라봤을 땐 각 당은 어떤 다른 형태일지 모르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하면 공정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정한 공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초보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되게 뭐 멋있는 말하고 폼 잡고 돌아다니고 본인이 뭐 정치 뭐 별거 있어. 정치인들은 다 혐오스럽고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여의도 문법 아닌 다른 문법으로 하겠어라고 멋있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공천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지금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본인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마포를 이렇게 클릭했더니 정청래 접근했더니 거기에 국민의힘의 그 지금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제가 여기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선관위에 들어가서 예비후보 됐나 안 됐나 그거 보고 저 얘기하려고 찍는 거예요. 되게 부적절한 건 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비대위라는 것은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되는데 본인들끼리 아 여기 공천 갈래요. 너무나 이게 초보도 이런 초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집권 여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있어서 실망을 준 게 가장 크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걸 모르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당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네네.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 그 수준이니까 지금 초보가 지금 공천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속이 탈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뼈아프다고 생각해요.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통합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또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등 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원장님 그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보이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께서는 그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한테 실현 불가능한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뭐 투명성, 공정성 이야기하는데 예. 물론 이제 그 경선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적격 심사에서 벌써 뭐 황운하 그분은 1심에서 3년역인데도 통과가 되고 네. 다른 이제 뭐 경쟁이라고 볼 만한 비명계는 다 지금 부적격으로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게 투명하다, 공정하다? 글쎄요. 근데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한데 왜 다 그 이낙연 신당으로 다 몰려가고 아니면 미래대연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이제 민주당이 결국 할 수 없는 거 지금 그런 것들을 김부겸 전 총리도 이제 주문을 하는 걸 보면 결국 이제 그 전에 원칙과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재명 대표 뭐 좀 잘 해보자라고 했는데 안 되면 탈당한다는데 그걸 탈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총리께서도 이런 어떤 그 결단의 순간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뭐 지금 이제 그 한참 일단 공천을 일단 시작은 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적격 심사를 한다는 게 단순히 이제 뭐 공천의 시작으로서 초입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 구성을 하고 기준 세우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결국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이제 그 뭐 개항을 해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아직 안 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연동돼 가지고 많은 또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그 당내에서 혹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기류가 좀 어떤가요? 김부겸 전 총리의 역할은 쓴소리한 역할이에요. 예. 원래 상임 고문들은요 늘 당이 잘못 가고 그러면은 쓴소리를 합니다. 제대로 해라. 예. 통합 좀 하고 소리 좀 듣고 친명 비명 계파 싸움에 좀 이렇게 분열되지 않도록 당대표 노력하시고 지도부 신경 쓰셔라 하는 거예요. 네네. 그건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거기 상임 고문 제가 알기로는 뭐 있으시잖아요. 예. 이재용 고문 있으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몇 명 아직 안 있어요. 날라가셨죠? 네.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차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뭐 이게 뭐 김부겸 전 총리가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탈당의 기준이라고 했다.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예, 예. 물론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3인 3명이서 또 나가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뼈아픈 지도부가 뼈아프게 생각해야죠. 이거를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예. 과연 이런 분열의 조짐들을 지도부가 막지 못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불만이 있을 건데 이게 확산이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도 이런 부분은 좀 새겨들어야 되고 오늘 보면은 김민기 의원께서 오늘 3선인데 불출마를 하시겠다고 예, 선언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국토위원장이죠. 그다음에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도요 아주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될 만큼 지역 관리도 잘했고 당에서도 아주 뛰어나고 이분은 4선을 해도 되겠다라고 역할론이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성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거예요. 네.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리고 당에 많은 은혜를 입기 때문에 내려놓겠다. 예, 예.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민주당에는 없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왜 나가요? 당신이 잘하시는 분이 하는 분이 먼저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지도부가 먼저 나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까운 3선 의원이 먼저 내려놓는 용기를 또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의 메시지와 오늘 김민기 국토위원장의 불출마 선언 3선이신데 그분의 어떤 용기 있는 어떤 불출마 선언 이 두 개가 아주 큰 맥락이 같이 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예, 예. 이 부분을 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좀 추가적으로요. 지금 국민 참여 공천 제도를 시작한 상태, 제시한 상태인데 이게 이른바 친명 공천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있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는데 반면에 이게 공천 기준에서부터 여론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 분들이 동원돼서 그들의 의견이 또 과잉 방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반이 있죠. 반반이. 그런데 이제 국민공천 참여공천 제도를 했던 건 지금 말하는 친명공천에 대한 이런 뭐 이렇게 강성 지지층이 우려가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 일부 뭐 강성 지지층이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줄 수 있겠지만 국민 참여 공천 제도는요 그 누구에게 모든 당원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이 전체 당원의 한 5% 정도 예. 많으면 그 정도 잡고 있는데 나머지 95%의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공관위가 듣고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겠다는 거기 때문에 노력이다. 뭐 어떤 뭐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원장님 그 마지막으로 시간 다 돼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뭐 선거 총 지휘를 위해서는 불출마 아니면 비례대표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대표께서 지역구 의원이 어디로 가겠냐 했습니다. 이거는 인천 계양을 제도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거 아닐까요? 분명히 밝힌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각에 따라서 지역구 갈 수도 있고 네. 사각에 따라서 비례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제도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선제되는 거고 네.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비례를 가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지역구 버린다는 말을 못 하니까 그러는 네. 거고 그분은 뭐 자기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 그런 형태를 과거에도 보여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다면요? 아니 뭐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는 계양을 아닌가요? 개항을에서 왜 물러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개항을에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갑니다. 네. 저는 거의 뭐 이제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98%는 나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98%요? 거의 저는 그렇게 봐요. 2% 예외가 있어요. 2%. 오늘 2%는 좀 남겨놔야 돼요. 정치를 하면서 2%의 여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개항을 해서 본인의 지역구가 지금 이제 초선이신데 당연히 최선해야 되는 게 그 지역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걸 버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